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2주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교재는 챕터 2, 제목은 서비스이고요. 제1절에는 서비스 산업의 배경과 특성, 서비스 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1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서비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세상이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국가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코노미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서비스 비중이 약 80%를 웃돌고 있다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일본까지도 서비스 산업이 6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0%가 훨씬 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자료가 2019년 20년도니까 아마 지금 자료로 치면 거의 5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경제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 부문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리는 항공산업의 서비스,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게 물류 운송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숙박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걸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총 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서비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공사나 호텔이나 이러한 업체에 만약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까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서비스업을 종사하게 되었구나. 내가 승객과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꼭 항공사나 호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 서비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상대하거나 변호사가 고객을 상대할 때는 전부 다 그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비스 경제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비스 경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이런 것들보다 서비스 산업 분야가 훨씬 더 수익 창출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경제가 더 많이 도입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경제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항공사나 아니면은 선박을 통한 운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 화물, 에어카고, 아니면 선박을 통한 쉬핑, 이런 것들 운송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수요와 공급이 많아졌죠. 그래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그 양이 많아짐에 따라 항공사의 서비스가 더 다양하게 발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나 마케팅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의 다기능화, 융합화입니다. 이 얘기는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즉 서비스 산업 내에서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다양한 제조 상품들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능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뭐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은 뭐 밥솥, 아니면은 그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로봇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을 접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하게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로 따라서 뭐 그 외에 당연한 물류 운송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은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왼쪽 그 두 개의 사진은 관광, 뭐 물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관광 서비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버스킹 했었던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작곡가, 가수들이 음원 판매량,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왔죠. 그 다음으로 서비스가 진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비핵심 부문의 외주 용역화입니다. 이 얘기는 외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웃소싱이란 뜻입니다. 외주 업체를 용역을 사용한 전문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업무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항공 콜센터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수속데스크에서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이 항공사의 수속 서비스를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항공사는 제가 근무할 때만 했어도 아웃소싱 업체가 없었습니다. 직접 항공사 직원이 수속을 진행하고 직접 항공사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직접 하였었는데 항공산업 자체는 굉장히 발달을 했죠. 항공산업은 발전을 했으나 항공사는 점차적으로 공급이 과잉되면서 공급을 통한 경쟁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항공사들은 이렇게 경쟁이 급박해짐에 따라서 다른 항공사와 경쟁을 하게 되자 항공 운임을 낮추게 되죠. 항공 운임을 낮추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발생될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항공 운임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선점할 수 있긴 하지만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항공 운임은 항공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는다는 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항공요금을 상승하지 못한 대신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항공사 직원을 다 직접 뽑는다기보다는 용역업체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실질적으로 수속을 대행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항공사 직원은 없습니다.
수속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 조업사 직원들이고요. 아웃소싱 업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 직원은 한 명, 슈퍼바이저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주 용역화를 줌에 따라서 이러한 용역 서비스가 활발히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소비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들은 배달 앱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시지요. 이런 배달 앱 서비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놀러 갔을 때도 굉장히 배달 앱이 잘 되어 있어서 음식을 서비스하는 것뿐 아니라 택시를 부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러한 앱을 통해서 쉽게 소비자 위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만큼 배달 서비스나 택시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이러한 빠르고 편안하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도 발전하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산업 자체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슈메너라는 박사와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러브록이라는 두 명의 박사가 각각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을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슈메너의 서비스 매트릭스를 보면은요, 이 슈메너는 노동 집약 정도와 고객 상호작용 및 부응 정도를 고려한 분류 방법으로 해서 네 가지 서비스 분류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매트릭스 총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화 서비스는요, low labor intensity, low customer intera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낮은 노동력 그리고 낮은 승객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서비스가 표준화된, 즉 많은 노동력이 투자되지 않고 투입되지 않고 그냥 일반화된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이건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항공사나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고객이 일일이 요새는 많이 고객의 요구, 디맨즈에 부응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사에서 제공되는 일괄적인 서비스를 승객이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항공사는 과거에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한테 제공을 하며 승객의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따로 선택의 폭이 없었죠. 풀서비스 항공사의 경우 식사와 여러 가지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가 승객이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제공받아야 되는 패키지로 번들 상태로 요금이 제공됐는가 하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 가고 있긴 하죠. 그래서 과거의 항공사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low labor, low customer interaction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아야타에서도 항공 서비스는 개개인의 승객과의 고객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도록 하자라고 하여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샵. 이런 서비스샵 형태의 서비스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low labor 하지만 high customer interaction.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 자체가 표준화되어서 제공되는 대로 고객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 같은 경우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가 비교적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따라서 좀 더 차별화시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환자에게는 어떠한 서비스가 나간다라는 것을 규정상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떠한 서비스 분류가 있을까요? 대량 서비스 방식이 있습니다. High labor, 그 다음에 low customer interaction. 승객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적지만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즉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 학교는 학교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건데 노동 집약적으로 대량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대량으로 도매업 이런 것들요, 홀세일 이런 것들을 보고 대량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이 레이버, 그 다음에 하이 커스터머 인터랙션, 승객과 고객과의 상호 소통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주치의, 담당 의사, 아니면은 변호사, 자문 법률가,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건축가, 내 건물을 내가 지을 때, 내 집을 지을 때 내 집은 이러저러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많을 것이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많으면서 고객의 의견을 다 맞춰주는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동 집약 정도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서비스 분류 방식으로,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으로 로저 슈메너 박사가 제안하였습니다. 네, 교재 4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표입니다. 슈메너 박사의 네 가지 매트릭스 서비스 산업 분류를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고객 상호작용 및 부응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축을 보시면 노동 집약 정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스터머 인터랙션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노동 집약 정도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low labor에서 high labor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 상호작용도 낮고, 그 다음에 labor도 낮은 경우에는 항공업, 호텔업, 휴양, 여가업, 화물업같이 스탠다드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그 다음에 노동 집약 정도는 낮지만 하이 커스터머 인터랙션 하는 거는 병원업, 서비스샵이라고 하죠. 자동차 수리업. 이런 수리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밑에 보시면 대량 서비스업, 이거는 레이버, 하이 레이버 그러면서 로우 커스터머 인터랙션,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대량으로 제공하는 거죠. 소매업, 도매업, 은행업, 유경업, 학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형, 전문 서비스라는 전문 직종에서 그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고객 상호작용, 하이 커스터머 인터랙션, 그 다음에 하이 레이버 인텐시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회계사, 법률가, 설계사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산업 분류는요, 고객과의 관계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특성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분류한 크리스토퍼 러브록 박사가 있습니다. 이 러브록 박사는요, 서비스 전달 특성과 그다음에 고객과 기업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분류했는데요. 서비스 전달 과정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단속적으로 짧게 가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비스 산업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기업의 관계 유형이 멤버십 관계, 꼭 지속적으로 쭉 가는 관계,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짧은 관계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멤버십 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선 호텔에 대한 VIP 카드 표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멤버십, 호텔 멤버십을 한다면 이 호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호텔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연속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레일 같이 기차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차는 사실 뭐 매번 탈 수도 있긴 하지만 연속 거래에 있어서 멤버십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시대대로 출근 때 아니면 퇴근 때 아니면 여행 갈 때 이렇게 연속 거래는 있지만 비공식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멤버십 관계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과 멤버십 관계를 굳이 분류를 나눈다면 멤버십 관계에는 당연히 멤버십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들은 이 카드를 등록할 때 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철도업이나 고속도로 이런 공공의 서비스는 사실 연속적으로 거래가 생기긴 하나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멤버십에 대한 그런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공식적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에서도 이런 공공 운송 방식에서도 공식적으로 멤버십 관계가 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여기에 상용 멤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멤버십,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에 대한 관계는 지속적이냐 아니면은 단속적이냐, 그 지속적인 거에서도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브록이 여기다가 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고객과 기업의 관계 유형은 크게 멤버십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나누어져 있고, membership 관계에서도 연속 거래와 단속 거래가 있습니다. 연속 거래는 보험업, 교육업, 전화업, 그 다음에 은행업, 뭐 보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연금보험이나 라이프 인슈런스 뭐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이런 거 아니면 교육업, 에듀케이션 서비스 오랫동안 학교도 다니고 그 연속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 여러분들 다 모바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번 달만 쓰고 끝날 거 아니죠. 끊임없이 연속적인 거래가 발생이 되고 은행업. 여러분들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 이체를 하고 이거는 거주하는 동안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은행업 이런 것들은 멤버십 관계를 통한 연속 거래라고 볼 수 있죠. 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연속 거래는요. 방송업, 공공고속도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공철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으로 거버먼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공식적이지만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나 방송, TV 방송 같은 경우도 연속 거래이긴 하지만 비공식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 관계에 있어서의 단속 거래는요. 대표적인 예로 백화점 보시면 되겠네요. 백화점, 그 다음에 창고형 매장업. 한 번 가서 사거나 뭐 매달 매일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연속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속적으로 한두 번 사고 끝났다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관계이지만 이러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화점은 멤버십을 만들어서 유지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3천만 원을 쓰면 무슨 멤버 이런 식으로 해서 멤버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 관계에서의 단속 거래는 카렌탈, 그 다음에 우편물, 식당업, 공중전화,
공공운송업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브록 박사는요, 서비스 산업의 분류를 서비스 행위의 특성과 그다음에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산업 방식으로 분류를 또 해보았는데요.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즉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 중에 그 서비스가 유형일 경우에는 고객과 고객의 유형 소유물일 경우에 그 사진인데요. 그러한 서비스는 보통 항공사, 보이시죠? 항공사에서 승객들이, 아이들이 기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혜택을 받는 서비스 수혜자가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의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사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은 항공 화물이죠. 항공사에서 운반을 하는 서비스 방식인데 유형 서비스이지만 고객의 소유물을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고객의 수화물이 되겠죠. 혹은 고객의 화물. 그래서 물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유형 서비스와 무형 서비스로 나뉠 수가 있으며 유형 서비스의 수혜자가 고객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형 서비스의 수혜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다 라고 구분해 놓은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입니다. 서비스 활동 행위 특성에 의한 분류 방식인데요. 밑에 무형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원 사진이에요. 교육 사업을 제공하는데 이 교육 사업은 무형 서비스로 보이시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무형은. 유형은 형체가 있는 거. 항공사라는 형체로 항공사 서비스에 여러 가지 형체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거고 교육 서비스는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고객이 되는 거죠. 즉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무형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형 소유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법무법인, 이런 건 변호사들, 이런 부분은 변호사 서비스는 무형 서비스의 수혜자를 고객의 무형 소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러브록 박사가 서비스 산업 분류를 한 서비스 활동의 특성에 대한 분류 방식의 그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서비스 행위의 직접 수혜자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한 제공받는 서비스가 유형의 서비스냐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형의 서비스를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승객 운송업, 식당업, 헬스, 체육관 센터, 병원, 호텔, 미용업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미용실에 가서 유형의 서비스, 머리를 자른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의 서비스인데 소유물이 사물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 즉 동물병원 아니면 수리보수업, 건물을 고치는 그런 서비스 아니면 청소, 빌딩을 관리하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 화물 운송업, 물건을 나르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유형의 서비스이지만 수혜를 받는 것이 사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무형의 서비스인데 이것을 받는 것은 서비스 수혜자는 사람, 즉 교육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뭐 극장업이나 도서 박물관업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박물관에 가서 사람이 여러 가지 무형의 서비스를 얻고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업, 증권업, 법률 서비스, 보험업 이런 것들은 무형의 서비스이지만 대상이 사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한 러브록 박사가 제안한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 판단의 범위와 맞춤화가 가능한 서비스 특성에 의한 분류 방법입니다. 즉, 어떠한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에 차별화돼서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맞춤화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따른 분류 방법인데요. 고객 욕구 수준에 서비스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느냐의 범위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범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진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의사 사진, 병원 사진, 또 하나는 공공 운송 사진, 그러니까 버스 교통수단의 사진이잖아요. 고객의 욕구가 높죠. 병원에 간 경우에는 본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컨디션에 대해서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 의사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고려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맞춤화 기능도 높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범위도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공교통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욕구 수준이 특별하게 더 높은 게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 자체도 판단 범위가 낮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맞춤화 기능 서비스 특성의 범위를 높고 낮음, 고저로 표기를 하고 서비스 제공자 판단의 범위를 높고 낮음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 서비스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러면서 승객이 아니면 고객이 높은 자기만의 맞춤화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전문 서비스업, 택시 서비스, 미용업, 개인 교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화 가능 서비스의 요건은 낮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 헬스센터, 급식 식당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맞춤화 가능 서비스의 요구는 높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인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호텔 전화 서비스, 은행, 식당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맞춤화도 아니고 규정화된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일반 대중교통수단 혹은 패스트푸드 식당 서비스 혹은 영화 극장 서비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번엔 러브록 박사는 아니고요. 다른 여러 박사들, 켈리 아니면 도넬리, 스키너 이런 세 명의 박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든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입니다. 이전에 표현한 유형, 무형의 사물 아니면 사람 이런 것들과 같이 서비스 행위의 특성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맞춤화 수준에 대한 분류 방법인데요. 서비스의 방향과 수혜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무형 및 유형의 사물의 경우 서비스를 어떤 욕구에 얼마만큼 부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맞춤화 수준에 의해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 헬스클럽 나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세탁소, 그러니까 세탁 그 기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은 고객의 욕구 수준이 맞춤 수준으로 제공을 하죠.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형의 사물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혜자가 사물인데 고객 욕구에 부합하는 이런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비스 행위의 직접 수혜자를 크게 사람, 무형, 유형의 사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내려갈수록 고에서 높은 거,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갑니다. 고객 욕구의 부합 수준, 맞춤 수준을 표기하는데요. 고객 욕구가 높은 것들은 병원, 헬스클럽, 신용은행, 증권, 수산 서비스, 화물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 욕구가 높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것, 이런 거는 대중교통, 패스트푸드, 은행 여신 서비스, 기간 투자 서비스, 세탁 서비스, 원예 조경 서비스 이런 것들은 고객 욕구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 욕구가 높은 서비스 중에서 사람의 수혜자인 경우는 병원, 헬스클럽 이런 거 있고요. 무형의 사물인 경우에는 신용은행, 은행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유형의 사물은 수선, 물건을 수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유형의 사물이 직접 수혜자가 되고요. 고객 욕구가 낮지만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패스트푸드, 식당, 대중교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형의 사물은 은행 여신 서비스, 기간 투자 서비스, 그 다음에 유형의 사물 중에 제일 낮은 고객 욕구의 부합 수준이 낮은 거는 세탁, 원예, 조경 서비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분류 방식으로 수요, demands와 공급, supply의 특성에 의한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공급의 통제 범위와 수요 변동폭의 범위에 관련한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모바일 핸드폰이고요. 이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 변동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통제 범위도 굉장히 최대 수요를 부합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경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죠. 경찰에 대한 수요 변동폭은 넓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요 부합도 통제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소방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요 변동폭이 좁은 거는 보험업, 법률 서비스, 은행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수요 변동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전기업, 천연가스업, 산부인과, 경찰, 소방서, 구급, 일반적인 대중성을 가진 이런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 변동폭이 좁다라는 거는 법률 서비스, 은행업, 세탁업, 보험업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최대 수요 부합, 대중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 변동폭이 넓지만 최대 수요가 초과된 공급 통제 범위가 초과된 것은 회계, 호텔, 모텔, 극장업, 식당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영업을 위한 기본 수준의 수용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발생하는 그런 생산품에 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 다음에 재고를 관리하거나 이런 생산활동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유형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변동폭의 범위와 그 다음에 공급 통제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가지 산업 분류로 서비스 산업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곱 번째도 러브록 박사의 서비스 산업 분류 방식인데요. 서비스 제공 방법에 의한 분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지역적인 요소와 고객과의 상호작용 요소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직접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고객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왼쪽 사진은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이것은 빕스라는 스테이크하우스, 여기는 그
외식 체인 식당이거든요. 체인, 그러니까 브랜치가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극장업 같은 경우는 단일 매장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고객이 이 매장으로 직접 가게 되는 거죠. 고객이 직접 극장으로 찾아가니까 고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고객이 직접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체인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빕스도 뭐 원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다양한 동네마다 있는 것처럼 이런 체인점이 있는 곳은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고객이 빕스를 가겠다고 한다면 다양한 매장으로 이동을 갈 수가 있지만 어쨌건 고객이 기업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요. 서비스 점포가 단일 매장과 다수 매장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고객이 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오느냐, 아니면 고객과 기업이 가까이서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미용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외식 체인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긴 하지만 원주 지점을 갈 거냐 아니면은 경기도 지점을 갈 것이냐, 이렇게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 체인점, 예를 들면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기업이 고객에게 오는 경우, 조경, 원예업, 빌딩 관리업, 택시업, 소독 관리업,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제공자가 고객에게 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다수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응급 보수 수리업, 이런 것들은 다수 업체들이 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수 매장, 고객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기업이 움직여서 고객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고객과 기업이 가까이서 있는 거는 단일 매장은 신용카드업, 지역 TV, 민방업 이런 게 있고요. 다수 매장은 방송, 통신망업, 전화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 중에는 인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적 서비스, 그 다음에 물적 서비스, 기구적 기능 서비스, 네 번째는 정보 제공 서비스, 다섯 번째는 금융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 산업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공되는 서비스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비행기 파일럿 아니면은 드라이버 아니면은 미용 서비스, 청소 서비스 이런 기능적 서비스를 말하고요. 물적 서비스는 어떤 걸까요? 물적 기능을 제공하는 형식의 서비스이니까 항공사의 여객 운송 서비스, 승객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숙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서비스는 기계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기계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그 키오스크로 많이 구매하잖아요. 뭐 음식 같은 것도 주문하는 것들 이런 거, 자동 판매기 아니면 공항에서 수속을 빠르게 도와주는 공항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기구적 기능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그 자체를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서비스, 뭐 방송국 서비스, 여론조사,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금융 서비스. 금전적 계산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금융, financial이니까 뱅크 아니면 인슈어런스 컴퍼니, 보험사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연희에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